하이 독순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떠들어 보려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그 1분기에 영화 드라마 뭐 봤는지 떠드는 콘텐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2분기가 끝나자마자 그거를 다시 찍고 싶었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결국 3분기까지 끝나고 나서 2, 3분기에 뭐 봤는지 좀 얘기해보는 콘텐츠를 또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려고 카메라를 켰고, 제가 2, 3분기 때는 조금 바빴던 시기들이 있어서 생각만큼 많이 보지는 못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 쓰는 플랫폼은 넷플릭스랑 왓챠 이렇게 두 가지를 메인으로 해서 보고 있고, 나머지 플랫폼은 좀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을 때 뭐 구독을 뭐 한 달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결제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오늘 토크 주제에 맞춰서 OOTD에 맞는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티셔츠고 영화 공식이라고 하는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이제 지인의 지인분이 제작하셨던 티셔츠인데 제가 약간 영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영화제에 간다든지 그럴 때는 꼭 입어주는 티셔츠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화 공식 영화는 스토리 플러스 캐릭터 제곱, 카메라 제곱하기 조명 제곱 마이너스 서스펜스 플러스 감정 플러스 클라이맥스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에 맞춰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올해는 뜨개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뜨개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약간 영화보단 드라마를 많이 봤고, 아무래도 드라마는 호흡 자체도 좀 길고 편수 자체도 좀 길다 보니까 정말 막 100% 집중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맥락들이 있는 반면에 영화는 좀 압축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 제가 놓치는 것들이 많아지면 좀 영화를 제대로 못 봤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영화를 저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드라마를 많이 봤고, 4월 오랜만에 타워를 봤어요. 설경구 배우 주연의 영화고요. 타워도 좀 옛날 작품인데 그 넷플릭스 왓챠 둘 다 올라와 있고, 검색해보니까 티빙이랑 쿠팡플레이에도 다 올라와 있다고 하네요. 설경구 배우, 손예진 배우 주연의 적인데,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 타워스카이의 시설관리팀장인 싱글데디 김상경 배우가 사랑하는 딸 이제 하나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기로 약속을 하는데요. 영화 내에서 그 손예진 배우가 김상경 배우의 딸을 좀 챙겨주고 이러면서 약간 둘이 막 크리스마스 이브에 볼 거냐 말 거냐 그런 약간 썸을 계속 타고 있는데, 스카이 빌딩에 갑자기 막 불이 나면서 이게 엄청 커지는 그런 재난 상황을 다룬 영화고, 여기에서 이 동네의 일장 소방관이 설경구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타워 스카이 빌딩에 불이 나고 걸 어떻게 헤쳐나갈까라고 하는 약간 올드한 재난 영화인데요. 또 이런 영화들만이 주는 그 K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K 감성을 오랜만에 찾고 싶어서 제가 재난 영화, 좀비 영화 뭐 그런 장르물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CG가 진짜 좋았고, 이게 뭐 CG만 잘 만들었다 이런 욕을 좀 먹었던 게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저는 이것도 그냥 약간 한국 K 감성의 어떤 그 정점이 있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약간 뭐 신파 감성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 그런 영화들 저는 잘 보고 좋아하거든요, 사실. 약간 길티 플레저 같은 그런 영화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타워를 보면서 또 깔깔 웃으면서 먼저 이제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깔깔 웃었다는 말이 그렇다는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뭐 비웃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을 그냥 어떠한 장르로 받아들이면 웃을 수 있는 지점들이 있고, 1절, 2절까지만 하면 감동이 되는데 한 4절, 5절까지 가면 약간 웃긴 것들이 있잖아요. 약간 마치 그 서브스탄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서브스탄스도 그 1부, 2부까지는 그냥 이렇게 영화군 이렇게 하고 봤다가 그 마지막 부가 나오는데 거기서는 약간 뇌절 그 이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극장에서 진짜 깔깔 웃으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약간 그런 의미에서 뇌절까지 가서 웃었던 영화이고, 이게 보통 이렇게 보고 나면 연관 콘텐츠가 뜨잖아요. 그럼 저는 그 연관 콘텐츠 중에서 땡기는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보는데, 타워를 보고 났더니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추천을 뜨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가 칸에 갔었나? 하여튼 그 되게 큰 영화제에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고 또 이것도 약간 좀 장르 영화여가지고 궁금해서 틀어봤었는데, 2023년도에 제작한 영화고 넷플릭스랑 티빙에서 보실 수 있고요. 시놉시스는
붕괴 위기의 공황대교, 생존자 전원이 타겟이 되었다. 기상 악화로 한 치 앞도 구분할 수 없는 공황대교, 연쇄 추돌 사고와 폭발로 붕괴 위기에 놓인 다리 위에 사람들이 고립된다. 이때 극비리 이송 중이던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군사용 실험견들이 풀려나고 모든 생존자가 그들의 타겟이 되어 무차별 공격당하는 통제불능의 상황이 벌어진다. 공항으로 향하던 안보실 행정관 이선균부터 사고를 수습하려고 레카를 찾을 레카기사 주지훈, 그리고 실험견들을 극비리 이송 중이던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책임연구원 김희원까지 사상 최악의 연쇄 재난 발생, 살아남기 위한 극한의 사투가 시작된다! 라고 하는 시놉시스입니다. 이 영화도 2023년이라고 약간 아빠 일어나 감성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그냥 장르의 맛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잘 보고 재밌어 하긴 하는데, 좀 이 영화는 약간 불쾌한 지점이 있긴 있었어요. 일단 어떤 포인트가 좀 불쾌했냐면, 너무나 당연하게 약자를 약자성에 배치하면서 뭔가 사건적으로 이용하는 느낌을 받거든요. 어쨌든 뭐 재난 상황이다 하면 약자들은 생존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데,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배치를 해서 약자가 어떻게 보면 살해를 당하는 장면을 너무 자연스럽고, 마치 약자를 배제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좀 보여요. 근데 그게 되게 많은 좀비 영화들이나 이런 장르 영화에서 보면 인간의 기반에는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깔고 인간은 서로서로 배신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골조로 가는 영화들이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그걸 되게 자연스러운 구조로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느낌을 받아서 영화를 보는 내내 뭔가 장르의 재미가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구성이나 설정에서 조금 그게 싫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워도 비슷하게 심파적인 요소를 끌고 가지만 적어도 그 영화에서는 주인공을 무자비한 히어로, 그러니까 너무 능력이 좋은 사람, 절대 다치지 않는 사람으로 설정을 해서 과함이 있을지언정 약자를 배제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당연하게 약자를 배제하는 것을 어떤 태도로 가는 것과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점이 좀 아쉬웠다. 이 지점은 제가 약간 오징어 게임을 싫어하는 지점도 약간 유사한 맥락인데, 뭐 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많았고, 장르적 재미는 어느 정도 있었으나 저에게는 뭐 딱히 다시 보고 싶은 영화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난 영화다 보니까 추천 영화에 또 지오스톰이라는 이제 외국 영화가 뜨더라고요. 오랜만에 지오스톰을 다시 봤습니다. 네, 저는 거의 봤던 영화를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봤던 영화를 3-4번씩 보는 일이 저는 되게 많고, 지오스톰도 되게 옛날에 한번 보고 이제 4월 달에 다시 본 영화고요. 지오스톰은 세계 정부 연합이라는 연합을 만들어서 인공위성을 이렇게 쫙 다 깔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날씨를 이렇게 조율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지역에 허리케인이 뭐 발생을 할 것 같으면 뭐 이쪽 인공위성을 통해서 저쪽에 뭐 전파를 쏜다든지 뭐를 해서 여기 허리케인을 상쇄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전 세계의 기후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정부 연합이 있는데, 이 기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기후 재난이 발생을 하고, 막 갑자기 슈퍼 메가 스톰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막 진짜 이만한 돌덩이가 우박으로 막 떨어지고, 또 이쪽 지방에서는 막 지진이 나고,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계속 재난이 일어나서 원인을 찾다 보니 인공위성 조직망 프로그램인 더치보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거를 고치기 위해서 인류를 구할 도전 혹은 목숨을 건 사투를 하러 인공위성에 올라가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진짜 약간 무난한 재난 영화여서 그냥 약간 우리가 흔히 이제 킬링타임 영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킬링타임 하기는 좋아요. 저는 이런 영화 많이 보니까. 그리고 재난 씬은 재밌습니다. 그 위대한 미국과 위대한 미국의 영웅 이야기, 그리고 재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오크라 미국에 빠진 사건 수사라고 하는 일본 드라마 시즌 1을 봤고요. 요거는 넷플릭스에서 감상이 가능합니다. 미해결 사건 담당 부서에서 약간 오랫동안 보관되어 왔던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그런 수사팀 이야기인데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본지 지금 몇 달이 지나니까 기억이 살짝 가물가물한데, 제 기억으로는 뭔가 이 미해결 사건들이 있고, 그 미해결 사건 위에 또 누군가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찾으면서 사건 해결에 더 가까워지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 미제 사건이고 막 안 풀렸던 사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사건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범행 조작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생각보다 약간, 근데 그때 저거를 몰랐으면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어떤 개연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약간 좀 일본 드라마 특유의 어떤 그 감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 야빠리 뭐 깜바레 뭐 이렇게 하면서 으쌰으쌰 해 나가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드 감성적으로는 재밌었다. 저는 아마 시즌2가 올라오면 볼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수사를 봤으니까 한국 수사를 오랜만에 다시 보고자 이제 한국 드라마 괴물을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고, 이것도 되게 주기적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거의 매년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은데요. 매년 한 번 아니면 두 번씩은 그냥 거의 많이 보고, 여기는 신하균 배우, 여진구 배우 투탑으로 진행이 되고, 시놉시스는 괴물은 누구인가, 너인가 나인가 우리인가, 마냥에서 펼쳐지는 괴물 같은 두 남자의 심리 추적 스릴러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이 줄거리를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동식이라고 하는 이제 신하균 배우가 맡은 역 이동식이 옛날에 자기 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서 마을에서 좀 배척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형사가 됐고, 여진구라는 인물이 한주원이라는 캐릭터는 어, 되게 열망이 있고 되게 욕심이 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맞으면 이게 맞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좀 진득하게 집착을 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이 한주원이라는 인물이 본인이 어떤 맡았던 사건을 파고 들어가다가 이동식이라는 인물이 연관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이 마냥이라는 도시에 내려오게 되고, 마냥으로 돌아오는 것과 동시에 어떠한 살인사건을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 나가면서 과연 이 마을에 혹은 어떤 진범을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괴물이 있는가? 괴물은 누구인가? 내 안에 괴물이 있는 건 아닌가? 10년을 오래 들여다보면 나 역시도 괴물이 된다고 하는데, 나도 그런 괴물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요. 연기를 너무 잘해요. 거의 연기 대잔치거든요. 보면서 일단 연기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음악도 너무 좋고요. 저는 음악 플레이리스트에도 자주 담아서 들을 만큼 너무 좋아하고, 디렉팅도 너무 좋았고, 연출 방식도 너무 좋고, 크게 1부, 2부로 나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1부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 저는 괴물을 진짜 추천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잘 만든 드라마, 잘 쌓아 올려간 서사거든요. 저는 너무 자주 봅니다.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제 4월에는 재난 영화를 굉장히 많이 봤네요. 신칸센 대폭파라는 그 일본 영화도 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영화거든요. 이게 2025년도에 제작을 해서 지금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 영화인데요.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왜 그런, 이게 제가 명탐정 코난에서도 봤던 에피소드 것 같고, 이게 원래도 이 이야기로 만들었던 오리지널 원작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테러범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그 기관사한테. 그래서 기관사가, 네, 전화 받았습니다. 뭐 221B 차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 범인인데, 너네 차 100km per hour 밑으로 달리면 차 폭파시킬 거니까 그렇게 아삼, 크크크,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를 끊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긴 또 특히 도쿄니까 지하철에 사람이 바글바글 타 있는데, 이거를 평일 낮 시간에 속력이 떨어지면 폭파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진범은 누구실까? 진범은 누구일까? 그걸 찾아 나가는 건데, 저는 약간 이 범인이 좀 놀랄만한 범인이었던 걸로 기억하기는 하는데 별로 놀라진 않았고요. 좀 전반적인 개연적인 흐름이나 구성이나 연출이 좀 평이하고 뻔한 느낌? 뻔한 맛이 땡길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러면 볼만하다. 저는 다시 보진 않을 것 같긴 한데요. 뭔가 약간 한 끗이 모자란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폭파에도 뭔가 좀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날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범인의 논리라고 하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악인의 논리가 있어줘야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조금 더 신빙성이 있는데 악인의 논리가 너무 없었고요. 같은 폭파범이어도 어떤 이야기로도 많이 소비됐던 폭파범을 생각하면 뭐 유나바머 그런 경우는 어쨌든 그 사람만의 논리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그를 이해할 수 없을지언정 그 어떤 사건의 힘이라는 게 생기는데 신칸센 대폭파는 험냐리라는 느낌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는 전란을 봤습니다. 전란은 지금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고 24년도 제작 작품으로 나오거든요. 스토리를 간단하게 신호부로 알려드리면 조선시대 최고 무신 집안 아들 종려와 그의 몸종 천령 함께 자란 두 남자가 외란의 시대에 적이 되어 다시 만난다. 한 사람은 선조의 최측근 무관으로 한 사람은 의병으로 파란의 세월을 헤쳐간다. 근데 전란은 약간 이게 약간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말 아끼게 되는데 그 혹시 스포일러 싫으신 분들 이렇게 조금 스킵하십시오. 근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둘이 오해가 생겨가지고 둘이 그냥 평생 약간 치고받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전 너무 환승연애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야 네가 미안해 한마디 했지? 나 이런 거 안 나왔어. 그냥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말로. 과장이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면 딱 불러가지고 회피형처럼 살지 말고 그냥 불러서 내가 이런 오해를 했어.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네가 나쁜 짓을 한 게 맞니? 네가 우리 가족 해쳤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내가 너네 가족 해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그런 그게 있었던 것 같다. 그 맥락적인 것들을 이해해 다오라고 얘기했으면 둘이 이 지랄을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지금 둘이 지금 막 몇 년이 지나서도 개지랄 쌈바를 떨면서 막 내 가족의 원수 스캉 뭐 아니 뭐 나를 억까하는 너 이렇게 하면서 둘이 이렇게 막 이렇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할 거면 제때 사과를 하고 오해를 풀려면 당사자와 이야기하자라는 교훈을 주는 영화고 생각보다 잔인하거든요. 저는 잔인한 거를 좋아하긴 하는데 생각보다 막 약간 썰리는 장면들이 많아서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조금 징그럽다고 느낄 수 있다. 왜냐면 저는 이거 막 예고편이나 이렇게 보고 아니면 정보 같은 걸 들었을 때는 잔인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가지고 생각보다 그런 폭력적인 수위가 높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던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통역가가 나오는데 그 목숨을 건 상황에서도 열심히 통역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돈 벌어먹고 사는 것이 그 당시에 여건도 참 쉽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서 전란한 게 전반적으로는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좀 속이 답답한 부분은 있다. 꼭 제때 사과를 하고 당사자랑 해결을 하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간츠 5를 봤고요. 제가 간츠 시리즈를 1분기에 봤었는데 간츠 5 같은 경우에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 애니메이션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션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어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간츠가 설정이 진짜 재밌거든요. 간츠에 대한 좀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그 1분기에 봤던 거를 보시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떠들긴 했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내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내가 죽었나 하고 눈을 뜨면 어떤 이상한 까만 방에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까만 방에서 얼레리요? 이렇게 하면 미션을 수행을 해야 되고 그 100점인가 1000점인가를 달성하면 나애가 살아날 수 있다. 뭐 그 목숨을 건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뭐 그런 구성의 게임을 계속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서바이벌, 약간 배틀로얄 형태 장르도 너무 좋아해서 간츠 실사 시리즈도 다 봤고 만화는 안 봤고 이렇게 애니메이션까지는 봤었는데 간츠 재밌어요. 저는 추천하고 그렇게 보니까 이제 4월이 끝났어요. 그리고 5월 들어갔는데 5월에는 제가 이거 뭐 봤는지 기록해 놓는 거에 한 줄이 딱 적혀 있거든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꼬꼬무를 너무 많이 봄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때 좀 한창 꼬꼬무에 꽂혀가지고 꼬꼬무를 진짜 열심히 봤고 그래서 5월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꼬꼬무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꼬꼬무를 계속 보고 넷플릭스 드라마 돌풍을 오랜만에 봤고요. 돌풍 근데 끝까지 다 못 봤던 것 같아요. 돌풍은 제가 그때 일을 했었어서 스토리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중간중간 보다 말고 왜냐면 전 제가 작업했던 프로젝트다 보니까 계속 아쉬운 점 아니면 뭐 고칠 점 아니면 이때 왜 그랬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서 돌풍을 늘 다시 보고
중간에 보다가 진이 빠져서 끝까지 못 보고 지금도 마지막 한 편인가 두 편인가를 못 본 채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튼 돌풍을 얼추 이때 봤고요. 비밀의 숲 시즌 1을 다시 봅니다. 비밀의 숲도 제가 주기적으로 진짜 많이 보는 드라마인데요. 일단 노래가 너무 좋고 이 시즌 1에서의 배우들의 합이 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시즌 1 딱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 어떤 유재명 배우가 맡았던 역할이 어떤 하는 선택들이라고 하던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창준의 편지가 나중에 나오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그 편지를 처음 봤을 때 와, 이거 뭐지? 와, 이거 쓴 작가 뭐 하는 사람이지? 라고 할 만큼 좀 너무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나서 비습도 중간중간 자주 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진짜 5월이 끝나버렸거든요. 4월 얘기 지금 한 20분 하고 5월 얘기 진짜 한 3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어쨌든 6월로 넘어갑니다. 6월 달에는 비숲 시즌 1을 봤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서 비숲 시즌 2를 봤고요. 오랜만에 조금 액션물이 좀 땡겨가지고 콘스탄틴을 봅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콘스탄틴도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와, 어떻게 이런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엑소시즘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서 콘스탄틴 그냥 너무 영화 자체가 섹시하다. 진짜 영화의 그 모든 화면이 섹시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레이첼 바이스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그 레이첼 바이스 나오는 씬들 중에 진짜 예쁜 씬이 있거든요.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지금 사진으로 띄워놓을게요. 그리고 틸다 스윈튼도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너무 매력있고 또 키아누 립스 말해서 뭐해요. 거기서 막 진짜 그냥 다 때려 부수면서 구마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약간 이게 아마 제가 거의 처음 봤던 폭력 구마였던 것 같은데 너무 멋있다 이 생각을 하면서 봤어서 오랜만에 콘스탄틴 보면서 또 재밌게 봤었고요. 그러고 나서 액션을 보려면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리암 니슨입니다. 리암 니슨의 테이큰을 오랜만에 봤고 I'll find you and I'll kill you를 보려고 테이큰을 봤어요. 테이큰도 사실 워낙 고전이라고 얘기를 이제는 해야 되는 범주잖아요. 테이큰도 1, 2, 3를 연달아서 볼까 하다가 사실 구조가 다 똑같잖아요. 그 누구를 잃는다, 복수를 한다, 복수에 성공한다. 그 다음에 바로 2로 넘어가면 여기서 복수를 당했던 사람을 다시 복수를 한다. 다시 복수를 당하려고 하니까 리암 니슨이 다시 열받았다. 그래서 우리 가족 건드리지 마. 근데 네가 우리 가족 건드렸잖아. 이렇게 이제 그 시즌이라고 해야 되나? 그 3편까지 다 이런 구조거든요. 구조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는 또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레트리뷰션이라는 영화를 봅니다. 레트리뷰션도 리암 니슨이 주연을 한 영화고요.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 리암 니슨에게 걸려온 한 통의 미확인 발신자 전화. 그의 요구는 2억 8천만 유로를 송금할 것. 전화를 끊거나 차를 멈추지 말라. 리암 니슨 인생 최악의 날이 시작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냥 저냥 했던 것 같아요. 아쉬웠던 것 같고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이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한국에서 이거랑 거의 비슷한 영화가 나와요. 그 조진 배우가 거의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 발신번호 제한? 그런 이름이었는데 찾아볼게요. 2021년도 제작 발신 제한이라는 영화고 근데 발신 제한도 그 결말부로 갔을 때 좀 이야기가 힘이 너무 빠져서 아쉬웠던 기억은 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발신 제한이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발신 제한도 막 그렇게 썩 추천할 만한 저기는 아니기는 한데 그리고 이렇게 좀 열심히 봤더니 약간 좀 디톡스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영화 접속을 오랜만에 봤습니다. 만나야 될 사람은 언젠가 만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그 되게 유명한 명대사가 나오는 저는 옛날 영화도 좀 좋아해서 옛날 영화도 종종 이제 보는데 접속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영화고요. 왓챠, 넷플, 티빙, 웨이브 모두에서 감상을 하실 수 있고 전도연, 한석규 주연의 영화고요. 영화가 몽글몽글하기도 하고 약간 옛날 영화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좋아해요. 이때는 막 PC통신 시대니까 지금처럼 되게 단기간에 소통할 수 있는 카톡 같은 그런 매체가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애틋해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시간이 더 지나고 나면 카톡도 언젠가 애틋해질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우리가 어쨌든 지금 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몽글몽글한 것들이 있잖아요. 감성적인 부분에서. 근데 어쨌든 접속도 막 라디오 시대,
지금은 진짜 옛날만큼 라디오를 안 들으니까. 근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독서실 왔다 갔다 하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다니고 막 신청곡 나오면 너무 좋아하고 그랬던 그 중학교 때 시절이 있었는데, 뭔가 그런 감성이 조금 남아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부들부들한 영화? 그래서 접속을 오랜만에 보고 그렇게 6월이 끝납니다. 그리고 제가 5, 6, 7 단기로 일을 좀 했었는데 7월 달에는 이제 그 일이 좀 바쁜 게 정리가 돼서 7월 달에 조금 뭘 열심히 봤던 것 같고, 제가 바쁜 시절이 끝나면 진짜 골방에 틀어박혀서 뜨게 하면서 외출을 안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월 달에 그 드라마를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거의 그냥 집안에만 있었다는 반증이겠죠? 그래서 일단 옛날 드라마 사인을 봅니다. 전 사인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사인도 이거 진짜 몇 번째 보는 건데, 한 15년 정도 전 드라마만 해도 약간 서울 사투리들을 쓰잖아요. 사인도 그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그 약간의 서울 사투리와 그 약간 박신양 배우의 톤이 또 특유의 그 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인도 오랜만에 너무 재밌게 봤고, 여기서 김하중 배우가 너무 예뻐요. 그리고 좀 법의학이라고 하는 거를 드라마로 너무 잘 끌고 온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너무 재밌어요.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인 오랜만에 다시 봤고, 그리고 모범택시 1, 2를 연달아서 봤네요. 모범택시 딱히 추천할 만하지는 않다라는 생각. 이게 약간 아까 전에 프로젝트 사일런스 얘기할 때도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제가 주로 범죄를 다루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보고 듣는 편이기는 한데, 연출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떤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에 공감하는 시선으로 만든 작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카타르시스로 소비해서 그냥 유희거리로 소비한다라고 느껴진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모범택시는 제 기준에서는 소비적인 드라마였어요. 그게 막 정확히 뭐 몇 분 몇 초 어디가 그렇고 어느 대사가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전반적으로 너무 게으르게 만든 드라마였거든요. 시즌 1, 2 둘 다. 그리고 2가 더 심했었고, 가해자의 이름을 거의 그대로 쓰면서 누가 봐도 어떤 사건인지를 떠올리게 만들면서 그걸 아주 표면적인 방식으로만 다루고, 복수극이라는 것을 선택한 이유도 정말 어떤 누군가의 재건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 그냥 이야기를 소모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별로였어요. 좀 구리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서 별로다. 지금 제가 왓챠 피디아에서 그 줄거리 보면서 얘기를 드리는데, 시놉시스를 읽어드리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사적 복수를 대행해주는 비밀스러운 택시회사 무지개 운수와 그들이 쫓는 가해자들, 그리고 그들을 쫓는 공권력의 범죄 오락 액션 드라마인데, 범죄 오락 액션 드라마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너무 많은 것들을 오락적인 시선으로 소비를 하고요. 제가 되게 공감이 갔던 댓글이 있어요. 효성님이라고 하는 분이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정의로운 척하는 가장 정의롭지 못한 작품.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타격감을 위한 작품. 착취하고 때리고 맞는 얄팍한 자극덩어리들로만 사건을 고증해놓고 그걸 또 때려 패며 정의 구현하는 척하고, 작품으로 사회 비판한다면서 드라마 마지막에 글 써놓고 하는 거 보면 상당한 역겨움이 든다. 도대체 누굴 위한 복수극인지? 결국 이걸 보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저 타격감만을 즐기는 사건에 무관한 사람들이다. 피해자들 항상 수동적인 평면적인 사람으로 나오는 거 보면 한숨만 나온다. 그래, 그렇다면 그냥 무게감 잡으려는 척, 심도 있는 척, 정의로운 척이라도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이스피싱 편처럼 유쾌하게만 간다면 충분히 보기 좋은 킬링타임 작품이었을 것 같은데, 보면 볼수록 역겨움에 진력이 나서 동기들 보는 거 도저히는 같이 못 보겠다 라고 하셨는데, 전 진짜 너무너무 공감 가는 코멘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달아놨던 코멘트는 실제 사건에 대한 배려라고는 없는 소비적 구성 1.5를 줬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전 세계적인 붐이 일었던 K-pop 데몬 헌터스를 봤습니다. 사실 뭔가 처음엔 땡기지 않았는데요.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궁금해서 이제 봤다가 플레이리스트에 한동안 이제 K-pop 데몬 헌터스 노래만 들었던 그 기억이 나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K-팝이 이렇게까지 흥행했을까? K-팝의 매력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수많은 좋은 노래가 있지만 어떤 특정 작품들이 완전 붐을 일으켰을까라는 게 너무 궁금하고, 사실 캐대헌 같은 경우도 저한테 비슷한 맥락으로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어떤 포인트가 외국인들에게 먹혔을까? 좀 궁금했어요. 노래가 좋다는 것만으로는 이유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이유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뭔가가 있겠죠? 이게 제가 그거 메일링 서비스처럼 이제 한 달에 한두 편 정도 영화 이야기를 쓰는 그 메일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썼던 이야기가 뭐냐면, 맞아. 저는 이 영화를 어떤 뭔가 흥행한 애니메이션의 시선이라기보다는 좀 더 인류 보편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욕, 혹은 나 스스로가 스스로로 성립할 수 있게 자립하는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거의 일종의 퀴어의 커밍아웃 이야기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이게 루미가 본인을 계속해서 감추려고 하는 어떤 근간이 되는 이유가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인 거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바꿀 수 없는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받으려고 애쓰다가 상처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인정을 받아내는 이야기로 보였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그냥 진짜 약간 한 퀴어가 커밍아웃을 하는 과정과 가깝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게 좀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좀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다 보니까 해외 관객들에게도 비슷하게 먹혔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이야기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약한 영웅 드라마를 봤고요. 약한 영웅이 원래는 제 기억이 맞으면 웨이브에만 올라와 있었거든요. 맞아. 지금도 웨이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그 넷플릭스에 이제 올라왔더라고요. 그 SBS 작품들이 한 번에 좀 많이 넘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약한 영웅을 보게 되었고, 너무너무 갑갑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일단 이거 시놉시스를 읽어드리면, 상위 1% 모범생 연시은이 처음으로 친구가 된 수호 범석과 함께 수많은 폭력에 맞서 나가는 과정을 그린 약한 소년의 강한 액션 성장 드라마인데요. 일단 시은이가 공부를 진짜 대박 잘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무슨 학교를 가면서 약간 조폭 일진 친구들과 뭐 얽히면서 막 저쪽저쪽 하는 얘긴데, 일단 시은이 엄마가 그 약간 그 일장 인간 강사님이란 말이에요. 그 전 이걸 보는 내내 그 시은이가 그때 막 무너지거든요. 모의고사를 못 쳤어. 그래서 얘가 약간 이렇게 혼란을 겪으면서 무너지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시은이의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씬이 나오는데, 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모의고사 1위 1비 하지 마라. 중요한 건 수능인데 모의고사 1위 1비 할 시간에 오답노트라도 쓰고, 엄마가 일장 인간 강사인데 엄마한테 제발 입시 상담 좀 받고, 얘는 지금 수능을 준비할 게 아니라 내신을 따기 쉬운 학교에 갔으면 내신에 집중을 해서 내신 성적을 잘 받고 수시를 써서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될 친구인데, 지금 정시에 지금 매달리고 정시에 매달리는 것도 모자라서 모의고사 하나에 1일 그렇게 공부해서는 안 된다. 대학을 가고 싶으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얘가 이제 뭐 이제 나중에 겪는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우정에 얽힌 이야기들이 많은데, 솔직히 그런 거 진짜 하나도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이 친구가 대학을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발 입시는 전략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교를 다녔었고, 전 재수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연아 진짜 수시로 지금 성적을 딸 수 있는데 수시로 대학을 가면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너는 왜 스스로 정시의 길을 걸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전반적으로 되게 몰입감은 있었거든요. 약간 주인공들이 고등학생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물론 박지훈 배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정말 소년 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잘 녹아들었으나, 그 동료들, 그러니까 동료 친구들, 그리고 일진 친구들이 고등학생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약간 어쨌든 주인공들이 다 소년들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좀 그네들의 마음들이 공감 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어른들이 주인공이었다면 저런 감성으로 가는 걸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진짜 예민한 부분들 혹은 민감한 부분들, 아니면 진짜 미안해 한마디만 하면 나 이런 거 안 했어 라고 할 수 있는 짓들도 그 나이 때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어떤 인물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게 청소년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 지점들이 많았어요. 약한 영웅은 그래도 재밌게 봤었고요.
네, 그렇게 7월도 끝이 나요. 8월로 이제 넘어가게 됐거든요. 8월에는 이제 쭉 이어서 약한 영웅 2를 봤는데, 원과 비교했을 땐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았다. 약간 원에서는 좀 청소년기가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미묘한 관계성이라든지 감정선들을 배우들이 표현을 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더 몰입이 잘 되게 도와주는 요소여서 재밌었거든요. 근데 시즌2에서는 그냥 약간 전반적으로 공감이 잘 안 됐어요. 원보다 뭔가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이 오히려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좀 산만하게 느껴졌다라는 느낌? 그래서 2는 좀 되게 아쉬운 점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 이제 신상 드라마로 트리거가 올라왔길래 트리거를 봤습니다. 이게 시놉시스를 읽어드리면 총기 청정국 대한민국에서 출처불명의 불법 총기가 배달된다.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로 다른 이유로 총을 든 두 남자. 정의감 넘치는 경찰과 불법 무기 브로커가 각각의 방아쇠를 당긴다. 가 시놉시스인데요. 좀 별로였고요. 일단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민이 별로 없는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소재를 선택하고 어떤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고 어떤 인물들을 충돌시킨다라고 할 때 어떤 작품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윤리와 성찰이라는 과정이 저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제한들이 훨씬 유해졌잖아요. 외국 자본이고 외국 채널에 업로드를 하는 것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냥 순전히 자극만 쫓는 작품들이 너무 많아졌고, 그 자극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단순한 방향의 폭력, 성찰 없는 폭력은 폭력일 수밖에 없잖아요. 의미가 없는 폭력을 너무 난자하다라는 느낌? 트리고도 뭐 표면적으로는 고민을 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뭐 총기가 들어온 대한민국에서 뭐 혐오가 사람을 어떻게 잡아먹는지를 이야기한다라는 뉘앙스로 작품을 만들기는 했으나, 과연 그 작품 내에서 그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가? 라고 한다면 저는 없어 보인다가 저의 솔직한 심정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쉽고 진부하고, 그래서 좀 붐다. 이거는 뭐 시즌2 나올 것처럼 끝나긴 했는데 시즌2 나와도 크게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SBS 작품들이 넷플릭스에 이번에 한 번에 좀 많이 넘어왔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2020년도 제작했던 한국 드라마 앨리스라고 하는 작품이 들어왔는데, 이게 소재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 남녀가 시간과 차원의 한계를 넘어 마법처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시놉시스고요. 시간 이동 장치가 만들어지고, 이 시간 여행자는 이 시간대에도 존재하지만 이 시간대에 넘어와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잖아요. 1화에 미래인인데요. 미래인, 현재인으로 얘기할게요. 미래인인데 미래인이 현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기준에서는 과거의 사건을 임무로 수행하러 넘어가는데, 본인이 임신을 했다는 걸 알고 현재에 남아서 그 아이를 키워나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을 하는데, 일단 저는 엄청 냉정하고 철저했던 요원이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현재에 머물겠다라고 한 지점부터 약간 그래요?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약간 일단 거기서부터 이해가 안 됐지만 어쨌든 그녀가 어쨌든 그 모성으로 인해서 했던 선택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녀가 낳은 자식에게도 어떤 그런 것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소재는 진짜 재밌고 소재는 참신했거든요. 그래서 좀 확 몰입을 하면서 보려고 했으나 약간 진행이 잘 안 돼요. 이게 뭔가 이렇게 쫙 흡입력 있게 쭉 빨려 들어가서 우르르 봐야 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뭔가 약간 주춤주춤 걸그럭 거리는 느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느 지점에서부터 별로가 됐을까라는 지점이 좀 아쉬웠어요. 타임 패러독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흔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루기 힘든 소재를 열심히는 다루었다가 저의 감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가 이제 올라왔길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나는 신이다를 보고 좀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메이플 씨가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법정에서도 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JMS 기사 같은 것들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는 생존자가 이제 제작이 완료가 돼서 업로드가 됐길래 보고 그러니까 좀 너무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좀 끊어서 보긴 했는데 여기는 몇 가지의 사건들로 구성을 하는데 형제복지원, JMS 사이비, 그다음에 지존파, 삼풍백화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되게 컸던 어떤 피해들, 혹은 참사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피해 생존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피해 생존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은 왜 온전히 그 피해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네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집중해서 다루는 다큐멘터리여가지고 저는 좀 마음이 이렇게 좀 하긴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왓챠에서 녹두꽃을 봤어요. 2019년도 제작한 SBS 드라마고 그 왓챠랑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는데 이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왓챠에서 봤더라고요. 이때는 요거는 조정석 배우, 윤시훈 배우, 한예리 배우가 주연으로 이제 나오고요. 한예리 너무 예뻐요. 약간 진짜 딱 동양적인 진짜 단아한 배우분이잖아요. 그래서 한복을 입고 있는 게 너무 잘 어울리고 또 되게 강단 있는 그 상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곱다 생각을 하면서 봤고, 특히 최근에는 사극이 투자를 못 받다 보니까 좀 좋은 재밌는 사극을 찾아보기가 좀 힘든데 녹두꽃은 돈을 많이 쓴 티가 진짜 많이 났었거든요. 요즘은 사실 워낙 사극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준비할 것도 너무 많고 촬영도 너무 힘들고 진짜 의상 분장 미술 모두가 다 너무 돈이 많이 드는 장르여서 사실 퓨전 사극이라든지 아니면 좀 변형 사극, 아쉬운 퀄리티의 사극이 많은데 그래도 녹두꽃 같은 경우에는 진짜 품을 많이 들였다라고 하는 게 느껴져서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우리한테 있어서 약간 동학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뭔가 교과서적으로 만나봤던 어떤 역사적 사실 그 이상 혹은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되게 많은데, 그래서 왜 그 사람들이 그런 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왜 인즉천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던 게 좋고, 여기에서 보면 나를 열받게 하는 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뭐 백가 나쁜 탐관오리 집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집안이 나오는데 왜 그네들이 그렇게 비열한 방식으로 삶을 영위해 나가는지, 그것에 있어서 어떤 구조적인 결함은 없었는지에 대한 조명을 어느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빠가 이방인데 이방이 녹봉이 너무 적으니까 뒷주머니를 좀 차기 위해서 좀 결탁하고 잘 나가는 놈한테 붙는 게 생존이야 라는 논지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비열하고 나쁜 짓이 맞죠. 근데 그래 살기가 힘들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점이 저는 되게 매력 있는 이야기를 잘 구성해 나가는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실 진짜 붐따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보다 보면 완전 붐따는 아니고 그 인물들이 약간 붐중하 정도는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재밌었고 좀 이해가 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이해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악인에게 어느 정도의 서사는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게 좋아요. 그런데 결국 악인을 용서하지 않는 이야기고 악인을 용서해서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지점에서 저는 그 부분에서 약간 좀 이 드라마 좀 붐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때부터 약간 옛날 것들을 좀 봤는데 녹두꽃을 다 보고 이제 9월이 됐죠. 9월에는 넷플릭스에서 이제 미스터 선샤인을 봤습니다. 미스터 선샤인도 뭔가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독립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자주민주를 뭔가 이룩하고 싶었던 어떠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다 괜찮았고 다 재밌었는데, 이병헌과 김태리 배우가 썸을 극 중에서 타는 게 일단 너무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냥 부모 자식 간의 사랑처럼 느껴져서,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아니 이게 뭐 한 대여섯 살 차이가 나야지 극 중에서도 사랑을 하는 걸 알겠는데 아빠와 딸이라는 점이 그냥 몰입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딸인데 왜 사랑을 하지? 저거는 사실 효도가 아닌가? 그래 효도라면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고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조금만 나이 차이가 덜 났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나도 좀
설렐 수 있었을 텐데 솔직히 진짜 전혀 설레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막 미스터 선샤인을 되게 막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막 많이 봐주시는데 진짜 사랑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겠고 감정에 전혀 물결 파동도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리고 김민정 배우가 너무 gorgeous 하거든요. 진짜 보면 그래서 진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 독립이라고 하는 동지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울컥울컥할 때가 있기는 있어요. 저에게 완전히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김태리 배우한테 또 꽂혀가지고 오랜만에 1987을 다시 봤고 저는 그렇게 조우진 배우가 연기하면 눈물이 그렇게 잘 나더라고요. 그래서 1987도 오랜만에 보면서 이렇게 획득하면서 봤고 1987을 제가 아마 1분기에서도 봤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1987도 종종 자주 보는 영화여서 봤고 그 다음에 엄마랑 여행 가서 이건 본 거였거든요. 그리고 베테랑 2도 봤어요. 붐딱 좀 되게 별로였어요. 그리고 그냥 너무 진부한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되지? 오락 영화라고 하기에는 재밌지도 않았고요. 액션 영화라고 하기에도 엄청난 쾌감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진짜 전반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그래요. 그러려면 그러세요. 라는 마음으로 봤어서 전반적으로 좀 재미가 없던 게 아쉬웠어요. 그러고 나서 오랜만에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이라는 SBS 드라마를 봤고 요거는 저는 재밌게 봤고 좋아해서 이것도 지금 2번째인가? 3번째로 본 거였는데 우리나라 그 이제 1호 프로파일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담은 작품인데 조금 어떠한 사건에 접근을 할 때 좀 더 섬세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야기할 때 드라마 괴물도 그렇고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도 어떤 적어도 피해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최소한의 고민을 하고 만든 티가 나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좋았어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Singing in the Rain이 제일 유명한 노래로 나오는 그 Singing in the Rain and Singing in the Rain 그 노래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영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러블리한 영화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고 제가 비 오는 날 이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때도 비가 꽤 많이 오던 날 밤이었는데 약간 맥주 한잔 하면서 이 영화를 틀어놓고 이제 되게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했던 기분이 나서 옛날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옛날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 고전이 낯선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왓챠에서 보실 수 있고 왓챠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전 작품들이 꽤 많거든요.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니까 사비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얘기만 해도 이렇게 웃음이 이렇게 실실 나는 영화. 그리고 요번에 보진 않았는데 제가 비슷한 맥락으로 뜨거운 것이 좋아라는 영화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영화도 정말 너무 귀여운 영화여가지고 혹시나 고전도 보시는 거 좋아하면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9월이 제가 조금 지금 쉬고 있어가지고 9월 달엔 좀 뭘 많이 봤는데 악마를 위한 춤 틱톡 사이비 교단 세븐엠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봤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즘 틱톡이라든지 뭐 쇼츠를 통해서 뭔가 본인을 바이럴하고 싶어하는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댄서들이 틱톡을 통해서 본인을 바이럴하고 싶어했고 거기서 이제 만나게 된 친구 무리, 일단 집단 그리고 친구 아빠가 이제 교회를 하길래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사이비고 그 또 사이비 교주가 한국계거든요. 그래서 신 목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본인의 사이비 교단을 가지고 그거를 엔터 사업까지 확장을 해 나가면서 그 세비넴이라고 하는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사이비 집단에서 아티스트들이 되고 싶었던 댄서들을 착취하는 과정 그리고 그 피해자의 가족들 그래서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다큐멘터리거든요. 특히 요즘은 진짜로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현혹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을 어떻게 세뇌시켜 나가는지 그리고 왜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와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되게 최근에 어떤 시류와 잘 맞는 지점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흥미롭게 봤고, 다큐멘터리로 요즘 되게 붐업되는 되게 뭐 바이럴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되게 한국에서도 좀 반응이 좋았던 다큐멘터리가 의문의 발신자 고등학교 캐피싱 사건, 요 다큐멘터리가 또 요즘 되게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었는데, 진짜 이거 약간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 사건 피해자들과 사건 관계자들이 나와서 진행을 하는 다큐멘터리라서 처음엔 제가 그거 보는데 너무 아무렇지 않게 모두가 다 인터뷰를 하길래, 아, 이게 그 다큐멘터리 형식의 픽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진짜 보면서 너무 이렇게 하면서 봤던 다큐멘터리인데, 제가 썸머님 채널 진짜 많이 보거든요. 특히 사건 사고 다룬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보는데 거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큐멘터리를 본 거였는데도 진짜 약간 너무 막 골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도파민 수치를 어떤 보통의 어떤 작품들이 한 이 정도 채워준다 그러면 여기는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 진짜 약간 이렇게 도파민 하이를 맞고 약간 개뜨기 하면서 보다가 너무 힘들다. 아, 그만 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던 다큐멘터리고, 이거는 약간 사건 정보를 알면 알수록 그냥 흥미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반전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너무 큰 이야기라서. 근데 이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어떤 남녀 학생에게 진짜 몇 년에 걸쳐서 문자가 오거든요. 굉장히 폭력적인 문자가. 그러면서 뭐 you such a whore, 뭐 너 진짜 막 몸 파는 삐야, 너가 뭐 삐리리 해서 뭐 삐리리 하고, 뭐 네가 삐 하기 때문에 난 네 남친을 뺏어서 삐 하고 삐 할 거야, 막 이런 문자를 하루에 몇 수십 통씩, 그것도 진짜 1년 2년씩 그거를 계속 보내고, 막 죽어라, 뭐 넌 정말 살 가치가 없다, 뭐 운동부에 들어가 있으면 뭐 하냐, 능력도 없는 게 그냥 그만두고 죽어라, 막 이런 문자가 계속 오는데, 이게 학교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랑 안 가리고 계속 이런 폭력적인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군가, 이 끊임없는 캣피싱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 나가는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보는데 진짜 실시간으로 이렇게 기가 빨려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했던 그런 다큐멘터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일본 되게 재밌게 봤던 일본 드라마가 아리스 인 보더랜드라는 드라마인데, 이게 시즌 1을 처음 봤을 때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약간 헉헉 뭐 이렇게 하면서 봤는데, 이것도 완전 약간 배틀로얄 형태의 경쟁, 그 다음에 생존, 싸움, 이것도 약간 간츠랑 비슷한 지점이 있거든요. 갑자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어떤 특수한 세계관 속에 들어가 있고 목숨을 건 게임을 해서 그 생존을 해나가야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시즌 1이 정말 재밌었고, 시즌 2에서 약간 라?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시즌 2도 잘 마무리가 되고, 그러니까 시즌 2에서 끝났어도 좋았을 법한데 갑자기 시즌 2가 끝나면서 그 책상 위에 초코 카드가 탁 올라가 있는 걸로 시즌 2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어떤 어그로를 끌어서라도 시즌 3를 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즌 3가 9월 25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9월 25일에 맞춰서 다시 복습을 하기 위해서 9월 20일부터 시즌 1 다 보고 시즌 2 다 보고 시즌 3를 이제 다 봤는데, 시즌 3 진짜 대박 붐다. 진짜 붐다.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약간 시즌 1이 진짜 재밌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정한 선택들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주인공이 그것들을 이겨내가면서 강해지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시즌2 엔딩에 가면서 갑자기 진짜 막 진짜 감성팔이 쩐단 말이에요. 시즌2에서 지금 예쁜 말이 나오지도 않아. 근데 시즌3는 시즌 내내 감성팔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배틀로얄이면 적어도 배틀로얄을 해야지. 그리고 시즌3의 게임도 너무 재미가 없고 게임도 너무 진짜 재미가 없었거든요. 뭐 암벽 타기 이런 걸 왜 게임을 시키냐고. 저 전혀 두뇌를 안 써도 되는 진짜 몸빵인데, 근데 그게 시즌 1이나 시즌 2에서는 그 트럼프 카드가 4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클로버, 다이아몬드, 하트, 하여튼 뭐 이렇게 4개가 있으면 그 4개마다 종목이 달라요. 그래서 뭐 두뇌전, 팀전, 심리전, 체력전, 뭐 이렇게 4개로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뭔가 그걸 되게 잘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저기를 하는데, 시즌 3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 약간 시즌 3를 보기 위해서 9월 20일부터 시즌 1, 2를 연달아 이렇게 내달렸던 저가 너무
짱나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아깝고. 그래서 시즌 1, 2는 진짜 재밌으니까 시즌 2까지만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약간 시즌 1은 그래도 진짜 좀 나도 게임 방법을 고민해 나가는 재미가 있고, 시즌 2도 게임 할 때까지는 재밌는데 그 마지막 게임이 진짜 붐 따거든요. 그때는 진짜 약간 이렇게 하고 봤고, 시즌 3는 진짜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시즌 3도 끝날 때가 시즌 4가 나올 것처럼 암시하면서 끝났는데 시즌 4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 낭비, 돈 낭비 안 했으면 좋겠고, 적당히 잘 만든 시즌은 거기서 끝내자는 저의 그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번 9월 달에는 계속 중간중간 소년탐정 김전일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 1, 2를 다 봤고 지금 시즌 3 보고 있고요. 그 왓챠에는 한국어 더빙 버전으로 있어가지고 그 강수진 성우님, 그 이누야샤이자 루피이자 남도일이자 김전일인 이렇게 성우님께서 김전일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김전일이 미유키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계속 보면서 하고 있는데 소년탐정 김전일 재밌어요. 약간 그 90년대에 제작했던 애니메이션이다 보니까 그 진짜 지금 같지 않거든요. 이렇게 막 영화 동아리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영화 동아리에서 막 필름으로 찍고 앉았고 진짜 옛날 게 많이 보이고 그 살인하는 것도 진짜 열받거든요. 막 12층 점프하는 스턴트인데 그 안전장치 안 하고 하다가 막 사람이 죽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살인 이유도 진짜 약간 보면 진짜 짱나고 진짜 어이없는 게 많은데 그냥 약간 뜨게 하면서 볼 수 있는 컨텐츠로는 되게 좋아가지고 그냥 한 시즌에 50 에피소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거의 김전일 요즘 틀어놓고 살고 있고요. 이렇게 지금 4, 5, 6, 7, 8, 9에 봤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좀 추천드릴 만한 거는 드라마 괴물, 비밀의 숲 시즌 1, 콘스탄틴, 접속, 사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 나는 생존자다, 녹두꽃,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사랑은 비를 타고, 아리스 인 보더랜드 1, 그 다음에 의문의 발신자, 고등학교 캐피싱 사건 정도를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 뭐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려고 많이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이 잘 됐을지 모르겠고, 논외로 요즘 예능은 뭐만 보냐면요. 히든아이라고 하는 그 범죄 다루는 예능 있거든요. 히든아이도 많이 보고 이혼 숙녀 캠프 진짜 너무 열심히 보고 있고 크라임씬 드디어 제로가 나와서 크라임씬 제로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꼬꼬무는 늘 열심히 보고 그 정도는 예능을 보는 것 같아요. 예능 중에서는 크라임씬 제로, 저 또 크라임씬 전 시리즈를 다 너무 많이 보고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크라임씬 제로가 어제자로 새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 이거 촬영해놓고 편집 좀 해놓고 이제 다시 크라임씬으로 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석 연휴가 기니까 오늘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셨던 작품 있으면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구구절절 열심히 떠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엔 또 밥 먹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